안녕하세요. 부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인가 폐지 결정 단계에서의 회생위원 업무를 보겠습니다. 회생위원은 업무 수행 결과서를 보고서를 작성하면 채권자 집행 일주일 전까지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판사의 허부 결재 사항이다. 회생위원은 채권자 집행 일주일 전에 집행 대상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한다. 전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이의를 반영한 목록을 제출하였는지, 목록에 오류가 없는지, 적립금은 납부되었는지를 기본적으로 검토한다. 채권자가 변제에 관한 이의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사한다. 이를 채권자 집행을 준비한다고 표현한다. 내부회생위원회 사건은 실무관이 채권자 집행을 준비한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얼마인지, 변제 시작일이 언제인지, 집행일을 기준으로 몇 회를 납부해야 하는지, 실제로 몇 회분이 적립금이 납부되었는지, 총상한 가치는 얼마인지를 엑셀 파일에 기재하여 집행자료를 작성한다. 다만 적립금은 채권자 집행 당일에 조사한다. 2018년까지는 출력한 집행자료를 채권자 집행기일에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2019년부터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 전 보고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고 출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작성한다. 채권자가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한 경우 부인권 행사 명령은 판사의 결정에 따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차적인 의견을 회생위원에게 요구하는 재판부도 있다. 이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채권자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기도 한다. 이미 조사가 완료됐던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공용 부전지 등의 의견을 표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채무자가 채권의 이의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잘못 반영하면 오류를 수정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보전 권고한다. 일부 채무자는 개시결정 당시와 다른 목록을 제출하거나 아무런 소령자분 없이 청산가치를 줄여서 기재하기도 한다. 이때는 개시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 변제기간을 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이의를 반영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보전 권고한다. 청산가치를 줄여서 기재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시결정 당시 청산가치로 수정하도록 보전 권고한다. 채권자 집행은 판사가 주재하고 회생위원이 참석한다. 채권자가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면 회생위원은 채권자 집행 끝나고 집행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재단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사한다. 집행가 끝나면 인가 결제를 요청할 사건, 폐지 결제를 요청할 사건, 재집행 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사건, 조사를 계속할 사건을 분류한다. 인가와 폐지에 관한 아래 회생위원의 업무도 전임 회생위원회에 국한된다. 내부 회생위원은 개시결정 이후 인가 결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실무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고 적립금이 3회 이상 미납되어 있는 사건은 폐지 결제를 요청한다. 이걸 잘 알아두십시오. 회생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도 안 하고 적립금이 3회 이상 미납되어 있는 사건은 폐지 결제를 요청한다. 폐지 신청한다는 얘기죠.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나 적립금을 모두 납부했거나 미납 적립금이 3회에 달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채권자 집행 기일을 지정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3. 채무자가 출석하였고 적립금이 모두 납부되어 있으면 채권자의 이의도 없어요. 인가 결제 대상이다. 개인회생에서도 세 가지가 문제가 되네요. 채무자가 출석하였고 적립금이 모두 납부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는 거는 인가 결제 대상이고 개인 파산에서는 뭔가요? 관제인이 조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채권자 이의 없고 송달 다 되면 면책 대상이죠. 채권자의 이의가 있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보전 권고를 하여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상황별로 다 다릅니다. 폐지와 인가 결정은 모두 판사의 결정 대상이죠. 판사의 권한이라는 얘기죠. 기각의견서나 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와 달리 폐지와 인가 결정에 대한 회생위원이 직접적인 1차 결제를 요청한다. 그렇죠?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21. 여기서 1차적인 결제 요청 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생위원이 기각의견서나 업무 수행 보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요청하고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기각 결정, 개시 결정에 대한 결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생위원은 해당 사건을 실무관에게 알려주고 실무관이 판사에게 결제를 요청하도록 한다. 회생위원이 실무관에게 기록을 주고 실무관이 다시 판사에게 결제를 요청하는 구조이다.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실무관이 공고하죠.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고 미납된 적립금을 납부하거나 수정된 목록을 제출하면 실무관이 폐지 취소 결제문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결제를 요청한다.
폐지 취소 결정이 되면 회생위원은 인가할 수 있는 사건인지 다시 검토한다.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거나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으면 한두 달 뒤에 항고부로 사건이 이송된다. 항고부에서 미납정립금을 납부하거나 수정목록을 제출하면 다시 원심으로 환송된다. 인가전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실무관이 채무자의 계좌로 적립금을 환급한다. 인가 결정 전에는 회생위원은 환급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환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공탁을 한다. 회생위원은 적립금이 납부되어 있고 목록에 오류가 없는 사건을 실무관에 건네주어 판사에게 인가 결제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를 실무에서 회생위원이 인가 사건을 준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진짜. 실무 건네줘 판사에게 인가 결정 요청하도록 한다. 이를 실무에서 회생위원이 인가 사건을 준다. 회생위원 실무관에게 인가 사건을 줄 때는 대상 사건이 적립금 조에서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을 전달한다. 종이 기록이 있는 경우는 종이 기록을 함께 전달한다.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이 2020년 3월 1일 모두 전자되어 있기에 기록 함께 전달하기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실무에서 회생위원이 하는 업무가 인가 업무로서 포함되는 부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회생위원이 2018년 5월 17일 이후 신청사 관련한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법원 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의 메일로 업무가 부여되었다. 인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이외에도 2019년 6월까지는 인가 업무를 하는 실무관이 있었다. 실무에서 인가 담당 실무관이라고도 한다. 이때까지는 회생위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반영되었는지만 검토하고 변제 예정액 표상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인가 담당 실무관이 검토하였다. 아주 세세하네요. 전임회생은 2018년 5월 17일 신청사건에 대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예정표의 채권자별 예정표, 합계 금액이 오류가 있는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전임회생위원은 이를 실무에서 인가를 검토한다고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전임회생이 2018년 5월 17일 이후 신청사건에 대한 인가 업무, 변제계획 수행 업무, 면책결정과 관련한 보고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인가 업무가 법원의 지침을 통해서 전임회생위원회에 확장되면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무관이 인가 대상 사건을 받으면 사실조회란 맨 왼쪽이 채권자 목록을 건네받은 채권자 목록과 일치시킨다. 이후 해당 목록을 스캔한다. 스캔이 완료되면 판사에게 인가 결정문을 작성하여 결제를 요청한다. 채권자가 제출한 계좌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인가 결정이 되면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매월 변제금이 이체된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해당 사건의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입력 행정관에게 전달한다. 행정관은 변제 수행과 관련한 란에 변제 계획안을 입력한다. 숫자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 2원 정도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오류 수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오류를 수정하여 입력하기도 한다. 오류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면 회생위원은 다시 보정 공고를 통해 대리인으로부터 목록을 받는다. 입력이 완료되고 인가 결정 결제가 되면 인가 결정문을 공가한다. 이건 아주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인가 사건을 준다. 아주 표현하는 게 아주 재밌네요. 결론은 개시 결정 이후 인가 폐지 결정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